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진 세컨드 폰 하나 때문에 제 가족이 갈라지는 장면을 맨정신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검은 기계 하나가 유산보다 무겁게 제 손을 눌렀고 화면을 켤 때마다 심장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붙들었다고 믿었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진실은 제가 꽉 쥔 소나기를 조용히 비집고 나가 다른 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요. 제 나이 68, 30 넘은 두 딸을 혼자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고 오래도록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반지에서 시작한 미싱일이 제 손끝에부터 평생을 떠나지 않았고 그 손끝으로 어머니의 겨울 이불도 꿰매고 제 삶의 구멍도 틈틈이 꿰맸습니다. 어머니는 80을 넘겨 눈이 침침해졌지만 늘 또렷했습니다. 다만 세상이라는 것이 한 번씩 심술을 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 동생 영수는 몇 해 전 창업을 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무너졌고 그때부터 형제 돈 문제라는 단어가 우리 집안 밥상 위에 올랐습니다. 누나인 제가 조금 보탰고 어머니도 연금에서 떼어 보탰습니다. 그 무게가 눈에 보이지 않아 가벼운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걸 저는 아주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난 뒤 남은 것은 종이 몇 장과 오래된 집 한 채, 그리고 서로의 눈빛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나흘이 지나자 어김없이 상속 분쟁의 기미가 공기에서 돌았습니다. 누구는 어머니 곁에서 누가 더 오래 있었는지 따졌고 누구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계산해서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집을 당장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 딸들이 걸음마를 시작했고 그 부엌에서 어머니가 물을 썰던 소리를 저는 아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딸 미정의 남편, 제 큰사위 민수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그 현실이란 단어가 제 귀에는 숫자와 압박과 냉기만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위 갈등이라는 단어를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민수는 도표와 목록으로 말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의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단어를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처분, 분배, 종료. 사람의 인연을 자르는 일치고는 어쩜 이렇게 단어들이 깔끔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화를 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대신 제 손톱만 더 짧아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 방 장롱에서 묵은 냄새와 함께 작은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랜 손수건 아래에서 저는 낯선 전화기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세컨드 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고 비밀번호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숨겨두었을까? 제 머리는 아직 분노의 온도를 유지한 채로 새로운 의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알림창에는 은행에서 온 문자들이 줄비했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이 흘러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을 멈춰 세웠습니다. 송금인 항목에 낯익은 성과 이름이 비쳤습니다. 제 사위 민수와 아주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작게 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밤 이불을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한참을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제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길들이
그 작은 기계 안에 그물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사위에게 집을 넘기려 했던 것은 아닌지, 혹시 제 동생 영수의 빚을 대신 떠안는 조건으로 무언가를 약속한 것은 아닌지, 상상은 금세 추측으로 변했고 추측은 의심으로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위가 가족의 중심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호주머니까지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도표의 전부가 되는 일뿐이라고요. 그 다음 날 가족 모임이라는 명목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세컨드폰에서 본 일부 이체 내역을 가족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얼굴이 굳어졌고 누군가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사위는 당황했고 작은 딸 정희는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동생 영수는 침묵으로 자리를 지켰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속 분쟁의 불씨 위에 저는 사위 갈등의 장작들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작은 집을 팔아 깔끔히 나누자는 주장과 그 집만은 건드리지 말자는 제 고집이 서로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형제 돈 문제가 얹혀지자 상황은 빠르게 미끄러졌습니다. 영수는 어머니 곁에 자신이 더 오래 있었음을 강조하는 눈빛이었고, 저는 그 눈빛 뒤에 있는 과거의 빚을 떠올리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세컨드 폰을 다시 켰습니다. 잠금 화면은 큰 손녀의 생일 사진이었고 그 숫자 배치가 비밀번호의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화면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희열과 공포가 동시에 목을 스쳤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숨겨진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콘은 눈 모양이었고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기록. 저는 손끝이 덜덜 떨리는 걸 달래가며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몇 초, 몇 분의 숫자가 붙어 있었고 가장 마지막 파일 제목은 유독 제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마지막 고백. 저는 바로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지켜온 자존심 때문인지 혹시나 제 의심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두려워서인지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귀를 기계에 바짝 대고 숨을 멈춘 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따라 냉기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쉰 숨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저는 제 귀가 어머니 목소리를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동시에 희미해져가는 그 소리의 진심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녹음 속에서 자신이 왜 세컨드 폰을 샀는지, 왜 가족 몰래 돈을 옮겼는지, 왜 제 사위 민수의 이름이 송금인에 뜬 건지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 영수의 실패 뒤로 수시로 찾아오는 부탁과 압박이 무서워 밤마다 벽을 보고 한숨만 쉬었고, 그래서 사위에게 회계 정리를 맡겨달라고 먼저 제안했노라 했습니다. 민수가 회사 일로 숫자에 밝아 어머니 대신 카드와 병원비를 정리해 주었고, 어머니는 혹시라도 영수가 알게 되면 또 돈을 요구할까봐 두려워 세컨드 폰으로만 연락을 이어갔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는 그 집을 무조건 팔지 말고
제게 보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마지막 끈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섣불리 분배하려 들지 않길 바랐고 대신 시간이 지나 서로의 상처가 마를 때 의논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 고백이라며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통장에서 영수에게 이미 여러 번 돈을 보냈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컸으며 그 때문에 제게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저에게 이런 사실을 밝히면 제가 영수를 미워하게 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을 조용히 정리하기 위해 민수의 손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사위에 대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저나 아이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고, 어머니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제때 메우기 위해 자기 계좌로 받아 보관하거나 병원비로 직접 지출했다는 증거를 모아두었으니 언젠가 저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팔겠다면 분노가 아니라 이해로, 멀어지고 싶다면 미움이 아니라 거리를 택하라는 말까지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녹음이 끝났을 때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낯선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붙든 의심은 덜컥대는 문짝처럼 제 앞에서 흔들렸고 그 너머로 사위의 얼굴이 다른 빛으로 보였습니다. 한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잘못이 키운 모든 말들이 귀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사위를 향한 노려봄, 동생을 향한 맞불, 딸들의 눈가에 고였던 물기. 제가 만든 전장이 어느새 제 발밑에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멀리서 아침 시장이 준비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큰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사람의 체면이라는 것이 때로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제야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세컨드 폰 안에 아이체 내역을 차근히 훑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민수의 계좌로 들어갔던 돈 중 상당수는 다시 병원과 약국으로 빠져나갔고 남은 일부는 제 손주들의 교육비로 다하 있었습니다. 저의 시선은 붉은 잉크에서 검은 기록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족을 불렀습니다. 일부러 요란한 말은 꺼내지 않았고 무거운 표정도 애써 벗었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세컨드 폰을 올려두고 제 마음을 먼저 풀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장롱에서 이 폰을 발견했을 때 어떤 의심을 키웠는지, 그 의심이 어떻게 제 눈을 가렸는지,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는지를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사과했습니다. 말이 짧아진 제 모습을 떠올리며 제 손가락으로 컵의 물기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민수는 오래도록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큰딸 미정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작은 딸 정희는 제 손을 잡고 가만히 눌렀습니다. 동생 영수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한 번 흔들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날이 지나고도 상속 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온 종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당부대로 집을 당장 팔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 대신 영수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저는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한때는 서로의 등을 떠밀어 주던 남매가 왜 이토록 마주보는 일을 어려워하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정이 가장 고단하다고 믿는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시기였습니다. 그 즈음 저는 또 한 번의 훅처럼 가슴을 쿡 찌르는 장면을 겪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던 길, 오랜 이웃이 저를 붙잡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묻지도 않은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요즘 사위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동네에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 입에는 늘 이야기가 필요하고 진실은 그들의 눈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자극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 여전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간병비와 용돈으로 들어간 돈을 정확히 따져 상속분에서 조정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어머니의 녹음을 근거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요구는 부분적으로 타당했고 부분적으로 무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밤마다 숫자를 세고 낮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민수는 이전처럼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제가 정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거리가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서늘했습니다. 제 잘못이 만들어낸 거리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만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어머니 방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컨드 폰을 꺼내 마지막 고백 파일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음과 한숨 사이 어딘가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화를 빠르게 내는 사람보다 진실을 더디게 꺼내는 사람이 때로는 더 강하다는 것을 저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잠잠해진 바다가 잔잔한 파문을 그렸습니다. 미움이 줄어드는 만큼 제가 저지른 성급함의 무게가 뚜렷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손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함께 먹던 여름 수박의 무게와 겨울날 장작 타는 냄새를 적었습니다. 돈으로 얽힌 매듭을 풀자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편지를 전하고 닷새 뒤 영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의 글씨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짧은 문장 사이사이로 미안함과 억울함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2번 읽었습니다. 완벽하게 녹진 않았지만 얼음은 분명히 가장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위와의 관계도 조금씩 복구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조용히 서류 몇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내역과 약국 영수증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이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위에 흩어진 숫자들에서 어머니의 숨결과 민수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완전히 알았습니다. 제가 증거라고 믿고 휘둘렀던 그 세컨드 폰은
오히려 제가 놓친 은혜를 담은 그릇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몫의 고백을 가족 앞에서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을 들었음에도 한동안 의심을 버리지 못했던 저의 완고함을 인정했고, 사위를 의심한 말들로 그를 다치게 한 일을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집을 당장 팔지 말고 일단 고쳐 살자고 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를 걷어내고 새로 붙이고 창틀은 다시 고쳐 닫히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숫자보다 우리를 먼저 수리하자고 저는 제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식탁 끝에서 작은 따뜻함이 났습니다. 따뜻함은 눈에 보이는 불꽃이 아니라 숨처럼 새우며 들어 서로를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상속 분쟁은 법적 절차만 남긴 채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처지를 조금 내려놓았고 저는 제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 갈등은 기억으로 남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날카로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컨드 폰은 이제 제 서랍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가끔 꺼내어 화면을 닦으며 저는 제 손끝을 들여다봅니다. 같은 손끝인데도 이제는 다르게 만집니다. 숫자와 증거를 만지기 전에 사람의 온도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도 모르게 두 번째 주머니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 주머니가 세컨드 폰이든 누구에겐 말 못한 상처든 혹은 마지막 고백이든 중요한 것은 그 주머니를 꺼내놓는 타이밍과 태도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아직 기억합니다. 그 숨이 제 등을 살짝 밀어주던 밤, 저는 제 오만과 서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 오래된 집의 마룻바닥처럼 틈이 생겼던 자리에 알맞은 못을 하나 박았습니다. 서둘러 마무리하지 않고 끝까지 듣고 필요한 때에만 말하는 못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서로의 늦었지만 진심 어린 손짓이라는 생각을 거듭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의심이 먼저일 때와 믿음이 먼저일 때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